안녕하세요. 저는 i3팀의 발표를 맡은 28기 박상우입니다. 저희 팀이 이번에 조사한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네이버의 다양한 사업 부문들을 집중 분석하다 보니 기존 세션의 구성에서 좀 변화가 생긴 점이 특징입니다. 네이버라는 기업이 워낙 덩치가 크고 영위하고 있는 사업도 다양하다 보니 분량이 좀 많은데요. 최대한 구성을 다양하게 해서 지루하지 않도록 발표를 준비했으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기업 소개와 주식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방식부터 우선 설명드리고 사업부문별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사에는 다양한 사업부들이 있습니다. 사업부 중에는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여 꾸준히 돈을 벌어다주는 캐시카우 사업부도 있고, 성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부들 각각의 가치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동사의 기업 가치를 추정하는 가장 알맞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SOTP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나누어 사업 분석 및 각각의 밸류에이션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합산하여 목표 주가를 도출해내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는 대단한 M&A 역량과 함께 그 과정에 있어서 자사주 활용을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이버의 특별한 사업 전략으로서 현재 무려 5배에 달하는 장부상 이익이 잠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대표적 포털로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많은 이용자들을 락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 집중해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치 플랫폼입니다. 네이버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 부문인데요. 해당 사업 부문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네이버라는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월간 순 이용자 수가 4,300만 명이 넘고 74%가 넘는 검색 쿼리 점유율을 보유한 대표적인 포털입니다. 검색 엔진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역시 광고 매출이 있습니다. 주로 클릭당 과금을 채택하는 상품들을 다수 구성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광고 상품으로는 검색 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가 있습니다. 두 분류 안에 노출 위치,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광고 상품군이 있으며 이에 따라 광고주는 목적에 알맞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순 이용자가 많아지면 광고 노출이 많아지고 광고 노출이 많아질수록 광고의 효과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보여지는 차트는 동사가 공시한 3분기 보고서 기준 평균 순 이용자 수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PC와 모바일을 통합하여 주요 경쟁자들 중 가장 높은 순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동사의 광고 경쟁력이 국내 최고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차트는 국내 광고 시장 매체별 광고비 추이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온라인 광고가 주류가 된 비교적 최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온라인 광고비가 연평균 10%라는 수치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지표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선 자료와 함께 살펴보면 동사는 막강한 온라인 광고 플랫폼 경쟁력을 기반으로 성숙기에 접어든 해당 사업부에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사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2020년 7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라는 상품을 광고주들에게 소개합니다. 해당 상품의 특징은 개인별 맞춤형 상세 타겟팅이 가능하고 광고주들에게 광고 제작과 예산 조절의 용이성을 가져다주고 타 광고 방식에 비해 접근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코로나로 실물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에서도 광고 매출이 크게 뛸 수 있도록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서치 플랫폼의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치 플랫폼은 동사의 가장 주요한 수입원이고 이익의 상승은 해당 사업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판단하여 PER 평가를 통해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2021년 매출액과 단기 순이익을 구하였고 피어 그룹을 통해 구한 타겟 PER을 곱해주어 최종 사업 가치 20조 4,330억 원을 산출했습니다. 다음은 커머스입니다. 커머스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동사의 주요 커머스 사업 부문은 세 가지로 온라인 창업 플랫폼인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자체 브랜드 홈페이지인 브랜드 스토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제공되는 라이브 커머스 채널인 쇼핑 라이브가 있습니다. 이 중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쇼핑 형태 중 하나로 급부상한 라이브 커머스는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가 확산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는 약 3조 원으로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고 접근성 또한 유리하다는 점이 시장을 견인하며 2023년까지 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힘입어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또한 매출액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 중소상공인 사업자들이 적은 수수료, 자율권 등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를 통해 스마트 스토어 전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사는 커머스 자체의 경쟁력은 매우 뛰어나나 배송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CJ 대한통운과의 3천억 원 규모의 지분 교환을 통해 더 나은 커머스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네이버는 셀러의 상품을 풀피먼트 창고에 모아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물류 창고에서 배송이 진행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풀피먼트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먼저 셀러에게는 배송비 이점의 확보가 있습니다. 영세한 사업자일수록 비용과 시간 면에서 물류에 대한 부담이 높은데 이 시스템을 통해 배송 시간과 배송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동사가 대한통운이라는 거대한 배송 인프라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풀피먼트 시스템 제공을 통한 수수료 수익 역시 커머스 전체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은 네이버 쇼핑을 이용할 때 영세한 셀러의 물품도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송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어 구매 선택의 폭이 넓어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동사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풀피먼트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커머스 강자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다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은 구독형 회원제 서비스로 다양한 서비스를 구독 모델을 통해 제공합니다. 현재 멤버십 가입자는 미가입자에 비해 5배에 달하는 쇼핑 거래액을 달성하고 있으며 꾸준한 가입자 수의 증가로 인해 커머스 전체 거래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플러스 멤버십에 가입하면 월 4,900원을 내고 네이버 페이 결제 금액의 최대 5%까지 적립받을 수 있고 원하는 컨텐츠 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이버 멤버십은 그동안 콘텐츠 혜택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이번 티빙과의 협업으로 이 같은 약점을 채우며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네이버 멤버십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월간 혜택은 최소 5,100원에서 최대 8,400원으로 이미 플러스 멤버십 구독료를 상회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티빙이 추가되면서 월간 혜택은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13,300원으로 더 큰 혜택 제공이 가능해지며 이는 네이버 멤버십에 대한 더 큰 유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멤버십 서비스는 단순 양적 성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락인 효과를 통해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기반으로 쇼핑과 파이낸셜, 콘텐츠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커머스 부문 밸류에이션입니다. 커머스 거래액을 통해 네이버의 사업 가치를 선정하기 위해 PSR 밸류에이션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2021년 커머스 매출액을 추정하였고 피어 그룹을 통해 추정한 타겟 PSR을 곱하여 사업 가치 19조 6,369억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21년 상반기 쿠팡의 나스닥 상장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기업 가치가 3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동사의 커머스 부문이 쿠팡에 비해 결코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기에 쿠팡의 기업 공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3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면 이 사업 가치는 더욱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핀테크입니다.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로 기술을 이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창출한다는 뜻입니다. 동사는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핀테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파이낸셜은 네이버 페이, 디지털 금융 두 가지 부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편 결제와 송금 서비스를 통해 구축한 결제 플랫폼 네이버 페이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기반으로 진출한 디지털 금융을 통해 최종적으로 종합 자산 관리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 부문에서는 다들 한 번씩 사용해 보셨을 법한 온오프라인 간편 결제 및 간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대출과 대한 신용평가 시스템입니다. 먼저 사업자 대출은 신용증명이 힘들어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이 제한되는 소규모 사업자들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같은 대출은 바로 우측의 대한신용평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평가 시스템으로 금융 이력이 없는 소위 말하는 신파일러들이 신용을 평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스토어의 매출 흐름과 판매자 신뢰도 등을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이 대한신용평가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존의 3개월 연속 매출 1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했던 사업자 대출 조건이 50만 원 이상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핀테크 업계 최초로 나이스 신용평가사와 협력하여 개인 신용 점수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파일럿들도 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수익 구조입니다. 주요 수익원은 네이버페이 결제 수수료이며 결제 수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각각 다른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또한 디지털 금융 부문에서도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대출 수익, 퀵 에스크로 수수료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산업 분석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우측의 마이데이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주 목적은 정보 사용 및 제공의 주체를 기업에서 개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기업들이 개인의 동의하에 타 기업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받아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기업의 금융정보를 받아 활용하며 금융사업으로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이버페이의 월 순이용자 수, 거래액, 가맹점 수는 꾸준한 증가세에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통장, 플러스 멤버십과 같은 포인트 적립 정책을 통해 이용자들의 충성도는 높아지고 다른 사업부들의 성장이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순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아래 왼쪽 그래프와 같이 네이버페이 거래액과 네이버 전체 결제 금액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순이용자 수의 증가와 기업 가치의 관계는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란 규모의 경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용자 수의 급증과 함께 진입 장벽이 형성되고 비용 대비 매출액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아래 그래프와 같이 페이스북이나 텐센트 등 많은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이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이용자 수의 증가와 함께 동사의 실적 역시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가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출 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제도 개선으로 인한 규제 면제 혜택 덕분입니다. 지정 대리인 제도로 인해 금융회사의 업무 위탁이 허가되면서 플랫폼 내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은행 업무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네이버 파이낸셜이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확정되면서 상단의 표와 같이 수수료 기반의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플랫폼 충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테크핀 업체인 엔트그룹은 간편 결제를 기반으로 금융산업에 진출한 동사와 유사한 수익 모델을 통해 가파른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트그룹의 순이용자 수가 중국 인구의 절반임을 감안했을 때 순이용자 수가 받쳐주는 국내 거대 플랫폼인 동사의 성장성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 밸류에이션은 페이와 금융 부문으로 나누어서 평가했습니다. 우선 네이버페이입니다. 페이는 자체 수익성보다는 락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마케팅 수단의 일종이라고 판단했고, 따라서 영업이익보다는 매출액이 가치를 측정하는 데 맞다고 생각하여 PSR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매출액은 페이 거래액과 비례한다고 가정하여 3개년 평균 성장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정했고, 피어 그룹을 통해 타겟 PSR을 추정하여 최종 사업 가치를 산출했습니다. 네이버 금융은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동사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엔트그룹의 수치를 평가에 이용하여 금융 부분 사업 가치를 산출했습니다. 이를 합산한 핀테크 부분 최종 사업 가치는 6조 2,175억 원입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사업부입니다. 클라우드 사업부에는 크게 클라우드 웍스가 있는데요. 먼저 클라우드가 무엇인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인터넷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그 자체이면서 필요할 때마다 받아 쓸 수 있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동사가 현재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미래의 큰 성장성이 기대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사업 시작 3년 만에 글로벌 1위 사업자인 AWS에 버금가는 다양한 상품군을 출시했습니다. 매년 매출은 2배씩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외 기업 고객사는 2만여 곳입니다. 또한 해외 진출에 유리한 글로벌 리전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산업에서 진입 장벽으로 볼 수 있는 보안 인증 역시 국내외 경쟁사 대비 월등히 많은 수준입니다. 웍스의 경우 매출 비중이 크진 않지만 기업용 메신저로서 일본에서는 4년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 영향으로 국내외 고객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라우드 산업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시장은 바로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입니다. 기업들은 최근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데, 이때 기업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동시다발적인 수요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는 큰 이점을 가집니다.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약 17.6%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최근에서야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연평균 20.5%씩 증가하여 2021년까지 3조 4,400억에 달할 전망입니다. 최근 뜨고 있는 대세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합친 개념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타트업이나 모바일 앱 개발사가 클라우드 업체의 주 고객이었지만 이제는 보안성이 보장된 클라우드가 등장하면서 금융사, 정부 및 공공기관 및 전통적 대기업도 클라우드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옛날 IT 시스템을 갖고 있어 체계가 복잡하고 규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 인프라를 완전히 퍼블릭으로 전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의 보안성까지 갖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더욱 선호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력 상품인 유로 클라우드는 고객사가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안에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보안에 민감한 기업에 유리합니다. 동사는 4분기에 금융권, 공공기관의 수주가 증가하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습니다. 사업 특성상 클라우드는 기존 고객사의 갱신률이 높기 때문에 동사가 추가 고객사를 확보한다면 계단식 실적 확대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클라우드 사업부는 시장 성장성은 높으나 아직 수익 실현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PSR을 활용한 가치평가법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국내 퍼블릭 시장의 성장률을 반영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고 계단식 실적 확대의 기대에 따라 보수적으로 30%의 프리미엄을 주었습니다. 최종 매출액에 피어 그룹을 통해 추정한 타겟 PSR을 곱해주어 동사의 클라우드 사업 가치 총 2조 6,328억 원을 산출했습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핀테크와 클라우드 내용을 들으나 지겨우셨을 텐데 다음 이어지는 콘텐츠 사업 부문은 우리에게 신숙한 웹툰과 브이라이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 웹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국내와 일본에서 웹툰 콘텐츠 1위에 위치하고 있고 미국, 프랑스, 동남아권 등에서도 그 인기가 더해지며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도전 웹툰, 캔버스 등을 통해 아마추어 창작자 수를 전 세계적으로 약 58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동사는 소비자들로부터 검증된 작품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이는 유튜브의 특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플랫폼만 제공하고 창작자들의 작품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웹툰 기반의 IP가 2차 확장된 콘텐츠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아마존과 같이 현재의 수익성보다는 확장에 좀 더 집중하는 전략을 펼치며 다양한 2차 IP 비즈니스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웹툰 IP의 2차 확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인기 웹툰 스위트홈과 신과 함께는 웹툰 IP 2차 확장을 통해 성공한 사례들입니다. 이처럼 웹툰 IP를 이용해 확장을 하게 되면 높은 인지도와 보장된 스토리를 통해 높은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동사는 세계 최대 웹소설 업체인 와패드를 6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웹소설 플랫폼을 인수함으로써 웹소설, 웹툰, 영상 콘텐츠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구독자 확대는 물론 웹툰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웹툰 밸류에이션입니다. 웹툰의 21년 예상 성장률은 보수적으로 전년도 성장률인 37%를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21년도 웹툰 거래액 1조 1253억 원을 추정하였고 피어 그룹을 이용하여 구한 타겟 PSR에 이번에 인수한 와패드 기업 가치 6,205억 원을 더하여 최종 사업 가치 7조 2,843억 원을 산정했습니다. 다음은 K-팝 스타들의 실시간 방송 플랫폼 브이라이브입니다. 브이라이브의 주요 수익원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품이나 영상을 판매하는 라이브 플러스, 특정 기간 동안 회원으로 활동하며 혜택을 누리는 팬십,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택트 콘서트 서비스인 비욘드 라이브가 있습니다. 브이라이브는 라이브 방송과 언택트 콘서트를 통해 30에서 50%의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며 이외에도 광고 수익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브이라이브는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 외에도 컨텐츠 및 상품을 적극적으로 다각화하며 동사의 매출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브이라이브의 전망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브이라이브는 지난 12월 누적 다운로드 횟수 1억 회를 돌파하였으며 K-팝의 중심인 엔터 4사는 연평균 26%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엔터테인먼트 시장과 함께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브이라이브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위버스는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콘서트를 독점하고 있으며 출시 10개월 만에 순 이용자 수 470만, 누적 가입자 수 8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동사는 위버스에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고 지난 1월 27일 브이라이브와 위버스를 위버스 컴퍼니로 통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아티스트와 팬덤을 확보하고 엔터사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국내에서의 경쟁이 아닌 해외로 K-팝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이라이브 밸류는 브이라이브 양도시 위버스 기업 가치 9천억 원을 산정했고 이에 지분율 49%를 적용하여 위버스 컴퍼니 부문 가치를 4,410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네이버 웹툰과 브이라이브의 사업 가치를 합산한 콘텐츠 부문 사업 가치는 7조 7,253억 원입니다. 다음은 제트홀딩스입니다. 네이버의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제트홀딩스가 경영 통합되면서 일본 인구의 110%를 커버하는 최대 플랫폼 사업자로 등극하였습니다. 야후재팬은 일본에서 구글에 이어 검색 점유율 2위의 사업자로서 우리나라의 네이버처럼 쇼핑과 간편결제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간의 경쟁을 끝내고 동사 3배 매출 규모의 공룡 기업이 탄생하면서 시너지 극대화 및 마케팅 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일본의 디지털 검색 광고 시장은 세계 4위로 매우 큰 편이며 커머스, O2O를 포함한 온라인 쇼핑 시장 또한 그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기존 제트홀딩스의 연간 커머스 매출 규모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의 네이버와 같이 서치 플랫폼 커머스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로서 제트홀딩스의 원활한 현금 조달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제트홀딩스와의 통합을 통해 아시아권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라인과 일본 최대 플랫폼인 야후의 결합으로 보다 다양한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내 플랫폼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카카오톡과 달리 라인의 이용자 수는 카카오톡의 3배 이상으로서 일본, 태국, 대만에서는 1위 메신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톡은 국내 1위 메신저의 편의성을 강점으로 한국에서 문어발 사업을 벌이며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데 라인은 최소한 일본, 태국, 대만에서 카카오톡의 전략을 똑같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카카오톡에 비해 두세 배 이상의 포텐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야후와 라인이 함께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쇼핑, 여행 등 생활 전반을 장악하고 그 밖의 해외 시장에서도 메신저의 점유율을 이용해 금융, 배달, 모빌리티와 같은 생활 전반을 커버하는 플랫폼으로 도약할 예정입니다. 우버나 페이스북처럼 플랫폼 산업은 그 특성상 점유율 확대에 성공한다면 성장성이 가장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야후와 라인의 결합 시너지 효과는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병 후 제트홀딩스는 매출액이 16조 원 이상으로서 20년 매출 5조 3천억 원의 네이버의 약 3배 규모에 달합니다. 기존의 라인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기에 동사의 영업이익에 마이너스 요소가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합병 후에는 지분법 손익에 따라 3,279억 원가량의 지배주주 순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트홀딩스의 잠재력을 높게 보고 있지만 현재 나와 있는 시장 가치를 통해 공정하게 가치를 구할 수 있으므로 라인의 자진 상장 폐지 직전의 가격과 제트홀딩스의 2월 4일자 기준 시가총액을 합산한 뒤 지분율 32.65%를 곱하고 지주회사 할인을 통해 최종 12조 5,730억 원이라는 가치를 산정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지주사 할인을 적용했지만 실제로는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기타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 부문들은 매출이 잡히지 않거나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지만 그냥 넘기기엔 아쉽다고 생각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스노우라는 자회사는 유명한 카메라 어플 회사입니다. 알체라라는 영상인식 AI 기업과 합작법인을 출범하면서 향후 스노우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다음은 제페토입니다. AR 캐릭터가 기반이 되는 SNS로 국내 엔터사들이 투자를 할 만큼 10대에 지금 영향력이 큰 어플입니다. 다음은 네이버랩스입니다. 동사는 미래 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자율주행을 위한 3D 매핑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기술의 한계를 느껴 먼저 상생을 제안한 만큼 미래에도 국내 1위 자동차 기업과 함께 더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봇과 AI도 있는데요. 현재 새로 짓고 있는 신사옥은 건물 전체가 테스팅 환경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AI 컴퓨팅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엔비디아와 협력하여 국내 1위, 세계 15위급의 슈퍼컴퓨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동사의 기존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 밸류에이션입니다. 앞에서 각 사업부문별로 부한 가치를 모두 합산해 총 사업부문 가치를 계산합니다. 이후 제트홀딩스 지분 가치와 자사주 가치, 기타 지분 보유 가치를 합산하고 순차익금을 빼주어 총 기업 가치를 구합니다. 이를 통해 나온 목표 주가는 46만 1,000원이며 업사이드 포텐셜 28.7%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이 절대 가치평가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는 고성장하는 사업 부문을 크게는 수가지, 세분하면 수십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ROE, 연구성장률 등을 모두 주관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절대가치평가법 특성상 다양한 성격의 사업부들을 가진 동사의 지표들을 함부로 추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복리계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치를 단 몇 %만 잘못 건드려도 위의 예시와 같이 완전히 상이한 가치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 사업부별로 각각 자기 자본이익률, 미래 현금 흐름 등을 제대로 전망한다는 것도 쉽지 않기에 저희는 이러한 판단이 비교적 공정하게 녹아있는 상대가치평가법이나 공정가치평가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